예, 여러분 5분 동안 잘 쉬셨습니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 발표자 외에 두 분 패널리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우선 두 분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우리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의 진성준 사무관님이 오셨습니다. 예. 예, 원래 오영록 그 과장님이 오시려고 하셨습니다만은 국회 일정 때문에 우리 그 진성준 사무관님이 대신 오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나라에서 아주 저명한 그 해운 경영학 또 경제학 교수이신 우수한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우수한 교수님께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또 12년 근무하신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분야 또 항만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또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패널 토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이미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우수한 교수님께서는 발표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좀 발표할 기회를 드립니다. 평소에 또 생각하셨던 점을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공통 질문을 우리 오늘 발표자 또 토론자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해양수산부에서 나오신 진성준 사무관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수한 교수님께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 항만 물류의 현 주소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수한입니다. Good morning, Professor Tristan Smith and Miss. 스미스 교수님, 샘조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Are you there? 예, 지금 듣고 계시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이른 시각으로 알고 있는데요. 2시, 영국은 새벽 2시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어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어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요. 저희 그 트리스탄 스미스 교수님과 샘조 그 항만위원장님은 제가 이제 여러 회의에서 같이 만나 뵙고 같이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인 탈탄소 주제를 같이 논의했던 분들이어서 제가 초청을 드렸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제 와주셔가지고 발표를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 세션을 저희 김영 교수님과 함께 이 세션을 같이 기획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원래 저희 의도가 저희 탈탄소 주제와 그다음에 자동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공급사슬의 교란 어려움 그리고 지정학적인 변화에 의한 그런 영향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저희 서플라이 체인 또 물류 전문가 분을 같이 모시는 게 저희 의도였고 오늘 그렇게 이제 세션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제가 각 그 연사 분들에게 제가 궁금한 부분들 좀 질문하고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트리스탄 스미스 교수님의 발표. First, for Tristan Smith's presentation, as you have seen at the MEPC 80, there has been key decisions made. You summarized the decisions, and based on that, you presented how the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could respond, and I was very grateful for the presentation. And such large changes will have a very strong impact on the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And how each nation should respond is not an easy question.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아까 보시면 퍼스트 무버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나 이런 게 되게 많고요. 그래서 퍼스트 무버들 자본력이 있는 퍼스트 무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인도시 자체에서 중하위 규모의 그런 기업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양극화되는 상황이고요. 정부 관점에서도 친환경 선박을 지원해주고 뭐 여러 가지 탈탄소를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IMO에서 정한 규제이고 기업에서 뭔가 대응을 할 텐데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지? 우리의 역할이 어디까지이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그럼 이 IMO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대책들이 우리 이제 액션들이 또는 우리가 이제 메저라고 부르는데 이 메저들이 진짜로 우리가 탄탄소 넷제로 2050년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는 그 메커니즘이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챌린지가 아닌가. 그러면 그 메커니즘이 선명하게 보인다면 기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것이고 정부도 그러면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트리스탄 스미스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이런 그 IMO에서 이번에 넷제로를 선언하고 2040년까지의 목표, 2040년까지 목표 이렇게 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코노믹 메저 그러니까 마켓 베이스드 메저까지 이루어질 텐데 이것이 우리 넷제로를 이루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정부가 개별 국가의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는지를 조금 뭐 평소에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 샘조 그 시애틀 타코마 항만 위원장님도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결국 IMO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규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개별 국가에서 또는 단지 한 국가가 아니라 양국이 같이 노력하는 조치를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MO에서의 조치가 굉장히 강하고 열심히 뭔가를 변화를 하기 위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미국과 한국에서 그린시핑 코리도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부탁드린 거고요. 이제 전 간단한 샘조 그 위원장님한테는 간단한 질문인데 이제 여기에 이 특정 그 루트에 이런 이제 넷제 그러니까 이제 무탄소 그린시핑 코리도를 하게 되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오펙스가 분명 올라갈 거고 뭐 어떻게 또 케이펙스가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이 구간에서의 구간 자체의 경쟁력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비용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타 구간으로 디투어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런 그린시핑 코리도를 환경적으로도 좋지만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방안이 되기 위해서 항만공사, 포트 어서리티나 뭐 가버먼트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뭐가 있겠는지 그 부분에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서정기 대표님께서 그 부산항 지금 이번에 2-5에 완전 자동화 터미널 이제 개장하는데 이제 큰 기여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는 감사드리고 이번에 개장하는 것이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결국 자동화의 마지막은 지능형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딥러닝이나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어떤 그런 그 지능형 그 시스템 단지 무인이 아니라 지능형 시스템의 어떤 미래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더 활용해 나가실 것인지 이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니폰 익스프레스 우리 서울 지사장님께서 이제 회사의 기본하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저희 공급사들이 코로나19 때 이제 있었던 그런 디스럽션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병목 현상이라든지 문제 때문에 해운 시황이 굉장히 올라갔고 뭐 해운 기업들이 매출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물류 기업도 많이 생겼는데
이제 그 변화로 인해서 이제 화주 기업들이 뭐 공급 사슬에 대한 물류에 대한 굉장히 그 경각심이 커지고 지금 이제 그 뒤에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뭐 우리 반도체법이라든지 어떤 주요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급 사슬 그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현업에 계시니까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번 코로나 같은 그런 디스럽션이 우리 물류적인 영향을 실제로 운임에는 영향을 줬는데 실제로 로케이션 그러니까 생산하고 또 물류 루트라든지 이런 변화를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또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뭐 미중 간의 어떤 공급 사슬과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뭐 지정학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물류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해서 답을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수한 교수님께서 네 분 발표하신 내용 좀 정리 또 해주셨고 그 중에서 교수님께서 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샘조 위원장님은 뭐 지금 망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세 분에게 답을 좀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리스탄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시길 바라고요. 네, 먼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 패널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해서 토론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런 국제적인 교류를 여러 지역 간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분야의 탈탄소화를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해한 질문은 이 중기적인 IMO의 방안들이 어느 정도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였고 또 각국 정부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였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IMO 규정의 기여는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많고요. 황에 대한 뭐 어떤 규제라든지 탱커선에 대한 규제들 이런 것들이 이행을 됐을 때 굉장히 강력한 집행 어떤 방식을 통해서 또 투자를 강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운항되는 선박들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준수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굉장히 강력하고 대대적인 어떤 범죄금을 부과하거나 납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술을 이용하거나 또 다른 해법들을 찾아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노력합니다. 규정에 대한 어떤 법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도 마련 중이기 때문에 2025년이 되어야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중기적인 방안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인데요. 아마도 온실가스에 대한 가격을 적용하고 또 온실가스에 대한 연료 기준까지 같이 적용을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필요한 기준들을 충족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공급망 전체도 그렇고 선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전환이 완전히 성숙이 되거나 완전히 이제 완성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2030년까지 이러한 기술의 설계와 또 개발과 또 무배출 연료에 대한 어떤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좀 대대적인 시장의 확대가 또 2030년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하이 레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수익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기술, 무배출 기술의 개발과 적용, R&D에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단들이 수소 추진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얼리 어답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공급망, 우리가 필요로 한 에너지 공급망 개발에 앞장설 수가 있고 인센티브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GHG 연료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입니다. 규제상 선박들이 특정 어떤 사양을 갖추도록
그래서 온실가스의 집약도를 낮추도록 하는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통해서 대대적인 시장 확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어떤 좋은 사례가 유황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유황을 함유한 연료를 2021년 1월 1일부터 이용을 하지 않으면 규제를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연료 기준도 이러한 식으로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선단의 변화도 유도를 하겠지만 연료 생산자들에게도 많은 인센티브를 줄 것입니다. 연료 생산자들이 내가 생산하는 연료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향후 15, 20년에 대한 생산량을 충분히 마련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IMO의 이러한 전략이 매우 강력하고 아주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IMO가 그래서 이러한 전환을 주도를 하는 힘도 커졌습니다. 이것은 해운업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최저 비용을 유도하는 것은 국가적인 전략보다는 세계적인 규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정부의 역할도 있습니다. 정부들도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27년, 28년 정도 이제 IMO의 규정이 실제로 이행이 되면서 더욱더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생태계의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규정도 많이 개발이 신연료에 대해서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암모니아, 수소, 메탄올 모두 리스크가 조금씩 달라서 이것을 어떻게 저장을 해놓고 또 급유를 하고 또 운항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안전 규정이 잘 개발이 되어야 하고 정부들이 이 시범을 해보고 또 운영을 해보는 과정에서 규정이 실제로 완전히 이행되기 전 단계에서 마련을 해야 하고요. 항만과 또 인프라에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 국가의 관할권 내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항만들이 어떻게 급유 인프라를 개발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인력을 어떻게 재교육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에서도 정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에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 상품의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수소와 에너지 전략을 지금 당장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연료가 해운업계에 잘 공급이 되도록 하고 어떻게 해운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연료를 사용하게 할지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국가, 칠레, 볼리비아 이러한 국가들 굉장히 저비용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고 이들의 수소 전략 그리고 이 중기적인 기간 동안 이런 국가들의 전략들이 이 연료의 생산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IMO 규제 이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역할 마지막으로 지금 기간을 보아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어떻게 해운업을 지원할 수 있을지 그래서 2027년까지 앞으로 3, 4년간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린 수소 허브 구축 계획이 나왔고 다른 이제 발표에서 언급이 됐죠. 여기에 10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0억 달러를 수요 측면의 지원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린 수소를 또는 블루 수소를 쓰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본적인 로 어떤 연료 공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도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우리가 좀 조기에 이러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IMO 규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예, 트리스탄 스미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네, 저희 초청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 그러면 김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켜진 건가요? 예. 자동화에서 지능형 여러분 자동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도 이제 옛날부터 좀 자동화
시작하는 거를 했었는데 자동화는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하던 일을 똑같은 루틴 작업을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항만에서 쓰는 거 아까 쓰는 AGV 같은 게 그냥 말이 Automated Guided Vehicle이에요. 그러니까 자동화된 장비, 자동화된 크레인. 그러니까 했던 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요즘 나오는 게 이제 Autonomous Operation 아니면은 지금 스마트 항만. 근데 스마트 항만 그러면 사실은 너무 거창해요. 이게. 어디까지가 스마트하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똘똘한 친구 하나 넣는데 반복적으로 일을 시켜버리니까 계속 잘해요. 그러면 그거 한 20년 동안 하고 나니까 좀 더 이제 스마트하게 좀 지능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화 터미널에서 그냥 반복적인 것을 자동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자율적으로 해서 스마트하게 좀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자. 근데 이 자율이라는 거는 재미있는 게 정보가 많아야 돼요. 자기가 했던 것만 알아갖고는 사실은 자율로 갈 수가 없죠. 이제 길을 그려놨을 때, 그러니까 AGV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 같은 경우는 길을 미리 차선을 그려놓고 여기만 가. 그랬을 때 그것만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비상시에 회피한다든지 충돌 방지한다든지 갑자기 작업이 변경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능률적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그거를 우리가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스마트 항만 쪽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오토노머스 오퍼레이션 쪽으로 지금 변화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변화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뒤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점점 톡톡해지고 자동화되고 자율화되고 그러면 작업자들은 뭐 할 거냐? 작업자들은 지금 사실은 작업자 지금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거기보다 훨씬 더 지능적으로 돼 갖고 사실은 터미널 쪽에서는 이제 항만 쪽에서 일을 안 해요. 항만 쪽에서 제일 문제점이 하나가 7일 24시간 커버를 해줘야 돼요. 어느 누구도 24시간 커버할 생각 별로 없고요. 그것도 주말 없이 일하려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발전되는 거는 자동화에서 이제 자율로 운전이 돼야 되고 스마트하면서 항만 자체로가 스스로 구축돼서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Thank you, Ho-Yak. So, my understanding is mainly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해양에서의 트렌드 그리고 그 미국과 중국의 트렌드입니다.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어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오션스 마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로나 기간 중에 각 고객사, 서플라이어 그리고 컨슈머가 무엇을 했는가라면 스토커, 재고를 늘렸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재고가 과잉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불량 재고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재고가 너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오히려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지금 파이낸셜 디제스터가 생겨서 소비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재고가 굉장히 투머치하다라는 것이 우선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소비가 회복이 되면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망이 굉장히 슬로우합니다. 느립니다. 그래서 오션스 마켓, 오션 카고 마켓은 굉장히 슬로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인데요. 다음 질문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션 카고 마켓은 아직 아마도 회복이 되겠죠. 아까 설명한 대로 십 빌딩이 늘어나고 그리고 배가 선박이 스페이스 서플라이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 체인은 보다 더 클리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 앞으로의 어떤 소비자 시장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그 주의 깊게 신중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마찰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과 그리고 일본과 그리고 대만 이 3 메이저 국가가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공장들이 내년부터는 굉장히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플라이어는 지금 말씀드렸던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기 때문에 지금 그 대중국 트레이드가 한국의 경우는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감소하고 있고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대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이 반도체 시장은 2024년 이후 한국, 일본, 대만이 리드할 것이고 그리고 생산도 소비도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하는데 제가 우리 들은 것 중에서 조금 클리어하지 못한 부분을 몇 분한테 말씀드리고 더 플로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사미 스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이제 라이센스를 이제 듀얼로 가져가자. 이제 일본 라이센스하고 한국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본 그 트럭이 한국 서울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효율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프리 트레이드 존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사미 선생님. 예. はい。日本の政府国土交通省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한국의 정부가 특별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송 조건을 마련을 한 것이죠. 이 이중 넘버 라이센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마도 이게 한국과 일본 각각에 있어서 이 트럭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라이센스로 양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화물을 언로딩 또는 로딩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고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이프티한 안전한 수송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수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부도 이러한 수송 형태를 계속해서 늘려나가자는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사도 저희 서플라이 프로덕트로서 한국의 고객사에게 여러 가지로 상품 제공을 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수한 교수님하고 우리 진 사무관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해주신 분들은 사실 최고 수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야가 첨단 분야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산항과 이제 시애틀 사이에 이제 그린 코리도 같은 경우도 정말 컨테이너 선박 최고의 그 자본력과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 통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탈탄소나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 분야는 최고의 그 선박 회사의 일이 아니고 모든 분야의 선박이 다 그렇게 같이 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어선이라든지 또 원양 어선이라든지 조그만 동남아 다니는 선박이라든지 연안을 다니는 선박 다 같이 이 탈탄소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넷제로를 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전부 정말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수한 교수님과 우리 진 사무관님한테 이걸 그러면 우리가 참 컨테이너 선박은 먼저 하고 좀 어선은 나중에 한다든지 또는 이게 이제
IMO에서 하는 그 규제, 그것이 이제 국내법화된 그 규제를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데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순차적으로 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좀 두 분한테 좀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 교수님.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그 말씀 답드리기 전에 우선 트리스탄 스미스한테 프로페서 트리스탄 스미스, that's what 네, 제가 정확하게 듣고 싶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MO에서 하는 것은 인터내셔널 shipping에 대한 레귤레이션이고, 그리고 연안 선박이라든지 어선이라든지 이런 다른 선박은 IMO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 자체적인 이제 그 파리 협약에 기반한 NDC 기반으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NDC 기반에서 규제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탄소 거래제를 하고 있고, 연료 소모량을 국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속 줄여나가는,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IMO에서 하는 것은 국제 해운에 대한 것이고, 이제 국제 해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해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것이고,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맞습니다. 굉장히 그 퍼스트 무버들, 그리고 또는 기술이 개발된 또는 자본이 많이 축적된 그런 기업들이 훨씬 대응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지금 아까 한 IMO에서 하고 있는 그 중기 조치, 미드텀 메저 같은 경우에도 잘하는 곳에 더 많은 혜택을 가도록 지금 현재 구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별 국가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제 기구에서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것만 챙길래, 뭐 잘하는 친구들은 잘 하고 못하는 애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그런 반관절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해양수산부와 이제 그 예산을 지원해주는 기획재정부와 또는 이제 조선산업을 하고 있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열심히 하고 많은 이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적인 좀 더 액티브한, 좀 더 선도적인, 좀 더 뭐라고 하죠? 좀 압도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 지금 IMO에서 규제하는 그런 방향성보다는 이제 하는 그런 대책에 비해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지금 대책은 좀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조금 지금 현재 친환경 지원 선박 이런 거 정도 만들어서 선박 신조할 때 10%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 정도가 가장 지금 뭐라고 하죠? 진보적인 또는 그런 이제 역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벌크 쪽에는 사실은 벌크 쪽 선사들은 대형 화주들이 화물을 주지 않으면 사실 선박을 발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대형 화주들이 그런 선박을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그 화주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하고 사고 공급하는 그런 유통하는 그런 회사들에게도 그런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에 주는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10년짜리, 20년짜리 발주를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저희 선사들은, 그러니까 벌크 선사들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이유가 없죠. 단지 그냥 IMO에서 주는 이제 하는 레귤레이션이 실제로 작동을 하려면 그 가운데 끼워 넣어야 될 퍼즐들이 많이 있고, 그 끼워 넣어야 될 퍼즐들을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끼워 맞춰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만물류기획과의 진승윤 사원입니다. 우선 오늘 과장님께서 꼭 참석하시려 했었는데 현안 보고건으로 제가 대신 오게 된 점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분야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 소가 이제 컴보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트항 지금 잘 하고 있지만은 이제
세계 10대 항만 중에 6개 항만이 완전 자동 항만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번 달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해서 그 7번째 완전 자동 항만 도입하게 될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도까지만 경쟁 항만들이랑 우리 부산항 위상 봤을 때 경쟁 국가들 따라잡을 수 있도록 스마트화도 좀 더 계속 밀고 나가고, 이제 앞으로 진해신항까지 좀 스마트화 힘있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탈탄소 관련해서는 이제 항만 운영 관련해서는 하역 장비 전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항만 하역 장비, 특히 야드 트랙터 부분 YT 전환은 거의 대부분 진행됐고, 이제 LNG 연료로 전환되는데, 이제 또 앞으로는 전기, 수소 이런 부분이 무탄소 연료까지도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책적 수단이 뭐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짧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이제 우수한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무관님이 코멘트하지 않으셨고요. 혹시 한 분 정도 우리 플라에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어느 때보다도 뭐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서 미국과 이제 영국에서 밤 새벽 1~2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서 강의해 주신 트리스탄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트리스탄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리스탄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운 항만 물류의 현 주소와 미래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오전에 세션을 저희들이 구성해 봤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였었고 또 토론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토론과 이 토론에 힘써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서 무대에 머물러 주시면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운항만 세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트리스탄 스미스 쌤 그리고 샘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찬 후 오후 1시 30분에는 크루즈 한국형 크루즈 모항 육성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